보수 야당이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에 청와대 국감을 문제 삼으며 강기정 정무수석과 정의용 안보실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생법안 처리와 검찰개혁 법안 협상 등 국회 현안 논의까지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당 김태현 의원이 중진 용퇴론을 꺼내들면서 한국당 쇄신론에 힘이 실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지난 1일 있었던 국회 운영위에 청와대 상대로 한 국감, 당시 강기정 정무수석의 답변 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수 야당에서는 사퇴, 경질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고 계속 대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기정 수석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좀 전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그 여당 원내대표가 좀 조율을 해서 이에 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것이 저희의 어제의 요구였습니다. 이 청와대의 지금 국회에 대한 태도는 이 야당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요만큼도 1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있지 않고서는 저희가 다음 단계로 국회 상황을 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추 의원님. 오늘 국회 예산위 전체회의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가 있는데 거기에 강기정 정무수석이 나오려고 했는데 지금 한국당에서 계속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경질을 하고 문 대통령을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야당의 주장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그날 그 장면을 저도 봤습니다. 예. 네. 뭐 심정적으로는 강기정 수석이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운영위에서 청와대에서 이제 증인으로 나온 분들이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제 경우는 국감도 받아보고 방송위원회에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국감도 해봤지만 저런 경우는 드문 경우이고요. 그래서 강기정 수석이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늘 자유한국당의 대응을 보면 좀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발만 떨어져서 보시면 강기정 수석이 사과하고 자유한국당은 그 사과를 받고 그러면 이제 강기정 수석은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가 좀 운영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한데 이제 저런 식으로 그 강기정 수석을 경질하지 않으면 국회 안 열겠다. 이 또한 너무 과한 대응을 하다 보니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회가 하나도 예쁘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만약에 국회가 막말도 없고 아주 예의 바른 국회였다면 그리고 그 당일 운영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질문, 특히 나경원 대표의 질문 과정에서 사실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서 모욕적인 느낌도 있었거든요. 제가 봐도 왜 우기냐 이런 말은 또 잘 안 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기정 수석은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이걸로 대통령이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또 사과를 깔끔하게 하면 또 야당도 대승적으로 받고 뭐 이런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예, 대야 협상 채널인 정무수석이 국감장에서 그랬기 때문에 더 야당 쪽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청와대 근무할 때 경험을 이야기하자 그러면 국회 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국회 출석을 하게 되면 그날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갈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묵시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강기정 수석이 저렇게 하는 것을 봐서는 그날 아마 청와대에서 출발해서 국회에 갈 때 굉장히 결연한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어떤 특별한 현안이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좀 밀리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이라든가 또 우리가 성실하게 대답하자든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정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율을 누가 하느냐. 정무수석이 합니다. 정무수석이 지금 야당과의 관계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에 어떻게 대답을 하자 이런 건데 강기정 수석이 강경하게 나왔단 말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아마 출발할 때 분위기가 좀 결연했다는 것이고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무수석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뭐냐 그러면 정무수석은 뭐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습니다. 정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비둘기 역할입니다. 평화의 상징이거든요. 다른 청와대 수석들은 일종의 숲속의 호랑이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숲속의 호랑이로 있어야지 만약에 길가에 나오면 이게 뭐 위협적인 존재가 되니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건데 정무수석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야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분위기를 조율해야 되고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일인데 본인이
이랬단 말이죠. 이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이게 국회 무시한 처사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방금 최 의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사과를 해야 되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어떤 형태의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하느냐 이게 굉장히 좀 근데 중요한 것 사과할 같아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금 예결위 전체에 나오려고 하는 한국당에서 출석 좀 제가 알아달라고 생각하는 사과는 이렇습니다. 뭐 대통령 사과까지 요구하고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청와대 수석이 와서 본인의 질의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당 원내대표한테 공격적인 행동을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경질해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말랑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오히려 야당 욕먹는다. 그래서 대안으로 굳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청와대 대변인 정도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강기정 정무수석의 행동이지만 개인의 일탈은 아니거든요. 개인의 일탈을 보기에는 좀 그렇다. 그래서 청와대 전체가 국회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그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겠다. 이런 정도의 수준은 나와야 이게 명분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예. 정의용 안보실장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동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대답도 지금 한국당에서는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와 답변이 좀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고 위증이 아니냐 검토해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답변이 틀린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위증 공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게 위증 공방이라고 얘기하기 곤란하고 이게 우선 첫째는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ICBM 기술 수준이 어디까지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고정식으로는 가능한 거냐? 아니면 이동하면서 신출 기몰하게 하느냐 이 문제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동식으로 자유자재로 한다고 하면 그 기술이 완성됐다고 하면 굉장히 이게 신경 쓸 일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ICBM 기술이 완성됐느냐도 판단이 다 다른데 어쨌든 대기권 재진입 부분은 아직 안 된 것 같다 요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실어서 이동해 갈 수는 있는데 예. 이동하면서 동시에 쓸 수 있는지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용 실장은 아직 그 정도까지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기술상 요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서훈 국정원장은 어렵지만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정경두 장관께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못할까? 요 정도 답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위증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저는 야당이 우리나라 안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계시다. 이 정도의 메시지로 봤고요. 이거를 위증이라고 몰고 가는 것은 정말 쓸데없는 일인 것 같고 그리고 북한이 보기에 우리나라 국회가 좀 이상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 나온 거에 따르면 ICBM 대기권 재진입에 관해서는 미국에서도 아직까지는 안 된 것 같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동하면서 막 쏠 수 있냐 그 정도의 기술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그러면 이동하면서 한 번 쏠 수는 없겠냐. 그건 또 가능하지 않겠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의 경우는 뭔가 그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그걸 또 정치 공세하는 게 야당이지만 그냥 이거는 더 이상 나가면 정말 이거는 안보상에 좋겠습니까 이게? 예, 알겠습니다. 안보 3인방의 어떤 기술적인 해석 문제 차이,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지요. 저는 두 가지 점에서 그 점을 봤는데요. 첫째는 이거죠. 비단 국정감사장에 나오는 그 단편적인 일, 그것만 문제가 됐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야당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질 이야기까지 나오고 여기에서 강경 공세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대북 관계의 문제, 안보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누적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눈이라든가 아니면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원만치 않다, 부족하다. 더군다나 대북에 있어서는 저자세를 가지고 있고 군에 대한 문제는 사기가 많이 떨어졌고 무기가 이것이 제대로 된 무기냐 이런 일반적인 염증까지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국민적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장선에서 나온 얘기다고 야당 입장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저는 좀 의심스러운 게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국정이 그렇습니다만 안보의 세 개의 축이라 그러면 국방부, 국정원, 청와대입니다. 사실 이 세 개가 의사가 단일되지 않고 또 정보가 소통되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소의 저는 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아침 뉴스라든가 자료를 보니까 사실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런데 일반 국민 오죽하겠습니까? 모른다고요. 모르는데 어쩌면 이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간편하고 일반적으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국정감사에 나가는데 세 축의 국방부, 국정원, 청와대가 이걸 의사소통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 자체도 더 문제가 있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저 좀 여쭐게요.
9일이면 이제 그렇죠. 다음 달 9일이면 네.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돕니다. 최근에 1년의 청와대, 그러니까 조국 정국 사태를 겪은 이후에 청와대도 지난번에 반성에 사과하는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지금 청와대 쇄신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개편 가능성 또 당위성 그 부분에서 우리 이 교수님께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 개편은 정형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수석들에다 비서관들, 행정관들 평가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참조를 해서 청와대 배치를 다시 하고 이런 그런 정형화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뭐 없는 제도랑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일종의 의식적인 그런 조사 행위고요. 다만 이제 정무적으로 청와대 인사를 봐야 될 수가 있는데 정무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교체할 시기냐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교체할 시기다 보는 거죠. 왜냐 그러면은 지금 국정의 안정기 단계별로 보면 안정기에 들어가고 실적기에 내야 되는데 실적 성장기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인사의 개편을 통해서 분위기를 쇄신하고 그걸 동력으로 해서 성장에 대한 실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으로 봐서는 지금 정무적 판단으로서는 청와대가 인적 구조 개편을 할 때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야당의 공세가 아주 매섭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에 실익을 따진다 그러면 굳이 손해 보는 쪽은 여당이고 청와대입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야당에 대해 명분도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굳이 강압적이고 정형화되지 않더라도 자연스러운 인적 개편을 통해서 국면도 전환할 필요가 있고 청와대도 그걸 통해서 쇄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각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조막간 청와대 예, 청와대 예. 한번 예. 그 부분은 전적으로 대통령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인사라는 게 밖에서 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대통령께서 보시기에 과연 인사를 할 시기인가는 좀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저는 개각 필요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뭐 개각 얘기하고 민주당 내 일부가 이낙연 총리 차출설을 얘기합니다만 저는 그게 별로 지금 상황에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개각설을 주장하는 쪽은 아마도 그게 민주당 내가 아닌 외에서는 사실 총선 앞두고 개각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난번에 재보궐선거 앞두고 이런저런 요구로 개각을 했습니다. 그 청문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청문회가 야당의 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 장관네를 털듯이 사돈 8촌까지 1990년대 일까지 터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개각을 한다는 거는 상식적인 판단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경우 개각 요인이라는 것이 예. 결국 이낙연 총리의 총선 등판입니다. 근데 과연 이낙연 총리가 총선을 등판했을 때 민주당이나 이낙연 총리 개인에게나 미래를 생각할 때 긍정적일까? 이것도 정말 그 일부가 아닌 국민 보편적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나오시더라도 이제 총선 끝나고 나오셔서 이후를 준비하시면 저는 훨씬 더 그게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삼천교육대 발언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없다라는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이 이야기가 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한국당에는 인재 영입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지역구에 나가서 한 석이라도 더 한국당에 바치겠다를 계속해서 출마 의지를 좀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발언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적절치 않은 발언이죠. 왜냐 그러면은 군인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육군 대장으로서의 위치가 있는 것이고 민간인으로서의 위치가 있는 겁니다. 삼천교육대라는 것은 뭐 다 아시다시피 80년 초에 전두환 신군부 독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피해 대상자가 누구냐면 군인이 아닙니다. 국민이죠. 6만 명 가까이 되는 군인입니다. 그것도 어떤 일반적인 형사적 절차 없이 그대로 잡혀가서 사실상 고초를 겪은 사람이 민간인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말 자체는 금기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사실상 이걸 굳이 얻어서 끄집어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박찬주 전 대장은 뭐 군인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위상 그리고 능력 이런 거 차치하기 전에 아직 민간에 좀 적응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군인 정신이 좀 아직까지 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영입에 대해서는 뭐 사실상 실패죠.
왜냐 그러면은 박찬주 전 대장 같은 경우에는 영입의 대상이 아니고 합류의 대상입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영입을 한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정치권에서 영입이라는 것은 그 정당이 갖고 있는 취약점을 보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입 1호라는 것은 그에 대한 상징성이 막강하기 때문에 정말 저 당이 달라졌구나. 이걸 보완하려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성이 있는 행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안보에 대한 부분들은 뭐 굳이 박찬주 대장이 아니더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찬주 대장이 영입을 했다는 거죠. 그럼 합류의 대상은 뭐냐 그러면은 이 영입에 대한 상징성을 대중들에게 이야기하지만 합류의 대상은 동지적 개념을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굳이 지금 하지 않더라도 공천을 앞둔 시기에서 충분히 같이 동지적 관계로 같이 지지세력을 결속하는 의미에서 같이 갈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이걸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해서 전략적 전술 없이 이렇게 하느냐 이 부분에서는 대단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 의원님, 황교안 대표는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하겠다. 이 말은 즉 국민이 지금 원하는 또 한국당 안팎에서 말하는 어떤 비판 여론을 받아들이겠다. 즉 영입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이 되는데 본인이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판단을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본래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의 워딩이 늘 좀 약간 모호한 회색지대에 있는 거라서 박찬주 전 대장을 영입한 것이 내가 잘 못했다든지 내 판단을 잘못했다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박찬주 전 대장과 황교안 대표의 관계는 일반적인 영입 대상과의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뭐랄까 신앙 이 속세를 넘어선 그 영혼의 동반자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떤 면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그래서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박찬주 전 대장이 기자회견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잖아요. 거의 1시간 가까이를 시대착오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걸 그냥 다 얘기해 버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분노가 더 심해지고 그 분노에 대한 반응을 보고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삼청교육대 관련해서 사과를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 황교안 대표로서도 더 이상 영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위기. 그러나 뭐 내면적으로 정말 이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나 그 부분은 저는 퀘션 마크입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게 자유한국당엔 좋은 거고 자유한국당이 밀어붙이면 사실은 다른 당들은 뭐 저렇게 해주니 우리의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또 이럴 것 같고 특히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지금 그런 묘한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잘 판단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당으로서는 한국당 입장으로서 내상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 그러면은 단순하게 영입 실패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황교안 대표의 지도력에 대한 문제, 향후 공천에 대한 문제까지도 여러 가지 거론될 수밖에 없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수요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요. 영입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영입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당이 영입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어서 당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당이 좀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여기 올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정당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요즘에는 옛날과는 달라서 정치권, 정당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일생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 젊은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뭐 역할이 있는 사람이든지 왜냐 그러면 옛날처럼 뭐 정당 활동했다 해서 다른 데 파견되고 또 아니면 스카우트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일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끝나게 되면은 진짜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일생을 걸 수 있는 도박과도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보장 장치가 안 되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영입 작업이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은 아무리 후수한 연재도 가고 싶어도 안 가요. 그래서 영입 작업이 실패되면은 당이 새로운 쇄신하거나 영입 작업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변화의 움직임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입 작업은 정치권에서 옛날과는 달리 지금은 굉장히 예민하게 다뤄줘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기자회견한 후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오히려 우리 공화당 내에서는 러브콜이 왔습니다. 홍문종 공동대표가 박 전 대장은 우리와 의사가 같다. 그리고 함께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이제 유튜브에 이런 내용도 또 올리기도 했는데 그 후에 또 바로 이제 박 전 대장이 뭐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이건 그냥 단순히 덕담 차원이었다. 나는 자유한국당에 한석을 바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단 말이에요. 우리 공화당과 합류할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홍문종 대표께서 너무 일찍 나서신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급하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박찬주 전 대장께서는 이후에도 계속 내가 영입이 안 되면 내가 사는 지역에서 경선이라도 해서 한석 보태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홍문종 대표께서 의문의 일패 뭐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예, 그럼 뭐 우리 공화당 쪽으로 갈 가능성은 아예 뭐 지금으로서 없다라는 낮다고 거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침 이런 와중에 재선의 김태흠 의원이 중진 용태론을 꺼냈습니다. 강남, 그렇죠? 영남권, 중진 3선 이상 중진, 험지로 나가라, 또 용퇴하라 이런 뜻인데 글쎄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대목에서 본인이 나서서 이야기를 했다. 물론 본인은 충청권 의원입니다만은 또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이 네. 상대 중진 의원의 용퇴를 주장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뭐 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장사가 안 되면요 쇼라도 해야 됩니다. 몸이라도 던지는 거 보여줄 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한국당 입장이 여러 가지가 안 되는 겁니다. 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표창원 의원이라든가 이철희 의원이라든가 초선 의원들이 사실상 몸을 던지는 볼거리라도 던져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슈에서 좀 탈피하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뭔가 변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야당이 자극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쉽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하물며 여당이 저러는데 야당이 변하는 모습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의 총선은 누가 더 물갈이, 소위 말해서 변화 섹신을 강하게 하느냐. 여기 승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태훈 의원은 본인이 재선인데 본인의 거치는 뭐 이야기 안 했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어느 누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김태훈 의원이 뭐 어떻게 뭐 전략적으로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 자체가 감론을박이 있고 아주 시끄러워진다 하더라도 이건 겪어야 될 그런 상황이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뭐 마중물이다 봐야 돼요. 예, 당내에서는 근데 뭐 나가라 마라 할 이야기 아니다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당 내에서 첫 이런 용퇴 발언, 뭐 쇄신론이 언급된 것이고 또 친박계 의원 중에 한 명인 의원이 이렇게 황교안 대표에 대한 희생도 강조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황교안 대표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상하죠. 김태흠 의원이 저런 말을 하는 건. 사실은 친박들이 국정농단에 책임진 분이 없어요. 네, 그런데 하여튼 이상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이 총선 기획단에 금태섭 의원을 넣었을 때 예. 장제원 의원이 무섭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총선과 관련한 이런 쭉 행보를 보면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를 일부에서 흔들라고 하고 언론이 흔들어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해찬 대표는 대표가 되면서 나 출마 안 한다고 이미 희생을 전제하고 대표를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잃을 게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다가 총선 기획단이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정말 많은 고민과 국민들의 정서를 수렴한 거잖아요. 반면에 자유한국당의 총선 기획단 누군지 몰라요. 왜냐? 현직 의원 대부분 그것도 친박으로 채워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시선을 끌고 갑론을박해서 조금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차원은 있겠지만 그게 만약에 김태훈 의원이 나 출마 안 하겠다. 내 대신 젊은 피로 채워라. 충분히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도와서 예. 당선시키겠다 했다면 이게 표창원 의원이나 이철희 의원만큼의 어떤 쇄신 이미지가 있을 텐데 지금 저것은 나는 나갈 건데 너네 나가지 마. 예. 이런 태도로는 사실은 그 뭐랄까 주목은 일시 받지만 감동은 전혀 없죠.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조 의원님? 오늘 유민봉 초선이죠. 예.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기획비서를 했던 분인데 오후에 불출마 선언을 한대요. 예, 지난번에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한다는 거죠. 초선 의원인데 한국당에서는 처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그렇게 해주는 건 좋은 거지만 이철희, 표창원 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파급 효과가 있었던 건 두 분이 스타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국민들은 그 두 분이 국회에 남길 바라는 분이 정말 깊은 고민 끝에 불출마 선언을 하니까 파장이 컸는데 사실은 20대 국회에서 유민봉 의원께서 어떤 실적을 올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출마 선언을 한다는 것이 작은 파장을 일으키면서 자유한국당에 뭔가 쇄신의 압박,
쇄신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 좋겠죠. 네. 이 부분이 뭐 앞으로 한국당에서는 시끄러질 수밖에 없는데 중진들의 퇴장 그리고 거기에 따른 쇄신안이 국민적 지지를 받으려면 세 가지가 요건이 충족돼야 되겠죠. 첫 번째는 중진 의원들이 여기에 따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뭐 지금 중진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수가 문제가 아니라 구태의원한 자세가 문제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김태모 의원의 얘기 자체를 좀 비판적으로 받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선결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황교안 대표의 결단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걸 어떻게 바꿔 녹여낼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황교안 대표가 일단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험지를 나간다든가 예. 정치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미래 비전을 확실히 밝혀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국민적인 여론을 끌어낼 수 있도록 인적 쇄신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결단이 없으면 이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초재선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력 행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당이 결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것이 초재선들이 뭔가 결기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당이 위기적 상황이 있다, 봉착이 돼 있다, 한다 그러면 초재선 의원들이 여기에 개혁의 목소리를 덧붙여 준다면은 김태무 의원이 이야기했던 중진들 퇴진, 그에 일한 인적 쇄신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진은 특정 정치인들 그러니까 다시 되는 총선에 뭔가를 하려고 시도하는 어떤 뭐 흔히 말하는 올드보이를 네,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만 그런 중진 의원, 그러니까 정치인들까지 다 포함한다고 보십니까? 예, 다 포함이 된다 봐야 되겠죠. 일단 뭐 지금 뭐 올드보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홍준표 대표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김태호 전 경남지사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뿐만 아니라 사실상 영남, 강남은 여기 보수의 텃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다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 기반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좀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돼야 되고 그것이 세수의 마지물이 돼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은 뭔가 국회의원 선수에 안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먼저 변하는 모습을 기득권을 넣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쇄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이 안타깝고 참 억울하다고 표현할지 몰라도 많은 그 외 다수의 국민들이 그것을 쇄신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따라줘야 되는 거죠. 당내 인적 쇄신도 중요한데 지금 총선 앞두고 한국당 내에서 또 중요한 문제가 보수 통합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좀 진전이 없는 부분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치라는 게 일정한 흐름을 타고 가는 예. 건데 지금 보수 통합의 흐름이 갖춰지려면 자유한국당이 안정돼야 돼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대표의 리더십이 도전받고 있는데 이 도전이 외부에서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의 근본적인 문제는 세상은 4차 산업혁명과 21세기를 막 달려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색깔론 그리고 안보 위기를 부추긴다든지 그다음에 여당의 잘못을 찝어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침소봉대하는 정도 그리고 당 운영하는 걸 봐도 되게 비민주적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영입하는 인사들은 박찬주 전 대장, 이진숙 전 사장 MBC 그 노조 탄압의 대명사고 방송 장악의 뭐 행동 대장 이런 식의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도대체 자유한국당이 우리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느냐? 다음 총선에서 뭘 내걸 거냐? 문재인 정부 무조건 흔들어서 표 딸 거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국민들이 갖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 통합을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성숙하지 않았고 나경원 대표의 경우는 이제 임기가 12월 중순쯤에 끝납니다. 예. 근데 본인은 더 하고 싶겠죠. 근데 저는 지금 분위기에서 못할 거라고 봅니다. 네, 어떤 왜냐하면 점에서? 예. 이번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조국 전 장관이 사퇴 이후에 자유한국당은 나름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호기를 얻었는데 그 호기를 누가 깼습니까?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고 표창장 표창장 주고 공천 그리고 가산점 예, 말씀하시는 공천 거죠? 가산점까지 준다 그래서 그걸로 저 사람들 안 되겠네. 이게 국민들 이제 특히 중도 분들이 왜 저러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도부는 책임져야 되는 거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 국면에서 표창장과 가산점 이런 샴페인만 안 터뜨렸다면 굉장히 긴장했을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올라가던 지지율이 좀 대폭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묻게 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수 통합을 지금 얘기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재신임 문제, 뭐 12월 11일까지가 1년 임기가 다 되는 해인데, 뭐 총선 6개월 앞두고는 뭐 재신임 받을 수 있는 게 의총을 통해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임기 연장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 뭐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참 이런 얘기인데가 나왔던 자체가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상을 입은 겁니다. 사실상 이제 원내대표를 다시 뽑는다 해서 이것이 뭐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그런 뭐 가늠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왜냐 그러면 총선이 몇 달 안 남았는데 자칫 바뀌게 되면 당내 갈등이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부분은 그냥 신사협정을 통해서 그냥 의총을 추인을 통해서 연장을 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순리죠.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유기준 의원이라든가 강석호 의원이라든가 등등이 지금 당 원내대표 출마를 시인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의 나경원 대표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여기서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그 외에 그 자체가 말 나왔다는 것은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말 자체가 나경원 원내대표로서는 상당히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우려되는 것은 이것이 소위 밥그릇 싸움으로 이게 변질될 가능성이 또 큰데 예.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말 한국당은 뭐 다양한 의견 충돌은 민주적 정당으로서는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총선 앞둔 상황에서 그 공천 작업까지 굉장히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이번 주 정도에 신당 창당 작업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황교안 대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난번에 만날 수 있다는 의사까지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나지는 않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뭐 물밑에서 접촉을 했는지는 저희들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유승민 의원도 뭐 다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이제 어려워지신 거죠. 왜 어려워진 거냐면 사실 정치적 영향력으로 보면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비교하면 대선 득표율을 보더라도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외국에 있지만 영향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유승민 의원이 해야 할 일은 안철수 전 대표와 뭔가를 도모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하더라도 내가 가진 지분이 작으면 통합해서 별 볼 일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통합의 목표가 뭐 보수 재편이라는 대의도 있지만 결국은 통합해서 나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정치적 지분이 결과적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결과적이어야죠. 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지분부터 내놓으라 그러면 그건 너무 감동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안철수 전 대표인데 얼마 전에 안철수 전 대표가 마라톤 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예. 근데 그 마라톤이라는 게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대선 아직 멀었다. 좀 장기적으로 보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예, 그리고 사실 안철수 전 대표는요. 지금 뛰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의 목표는 국회의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국내 정치 지형에 따라 유연하게 해놔야지 지금 유승민 전 대표랑 신당 창당을 추진하면 이건 누가 봐도 자유한국당 가기 위한 정거장 추진위인데 여기에 같이 할 이유는 없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점. 안철수 전 대표의 마음과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 상황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면 사실 보수를 추스릴 수 있는 역량과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건 또 유승민 의원이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서 사람 한 명 한 명을 평가할 때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유승민 의원의 가치를 좀 알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좀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 마라톤 단순히 건강 챙기는 걸로 알았더니 또 제 의원께서는 긴 안목에 뭔가가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일단 그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좀 안타깝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시장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닮을 그릇이 없다는 거죠. 양극단의 정치를 위해서 중도 세력이 굉장히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이걸 손학규 대표 체제가 흔들리지가 않았으면 또는 손학규 대표가 일찍 퇴진했으면 그런 중도가 상당히 많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시장에 아주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많이 당이 분열되고 이름으로써 안타깝다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세력이거든요. 실제로 조금 전에 뭐 영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인재 수혈, 그 세력을 모으는 데 있어서 영입이라는 부분들은 야당과 여당의 입장 차이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여당 같은 경우 영입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여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많고 야당은 그만큼 춥고 배고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입이 힘듭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결국 기종 전당, 여당의 영입이라는 것은 공사로 치면 인테리어 공사고요.
신당을 만들겠다는 영입 세력을 모으는 것은 일종의 기초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인적 재원 가입권은 도저히 이 중도 세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죠. 그래서 지적하셨다시피 중요한 것은 안철수 대표가 여기에 합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최대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예. 지금 유승민 대표 한 사람만 움직인다 그래서 이것이 중도 세력이 확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임팩트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면 몰라도 그런 사건이 없는 이상은 세력을 모을 수밖에 없고 정치는 결국 세력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가장 유효하고 실효적인 세력이 안철수 대표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야당 얘기 계속했는데 방금 금태섭 의원이 오늘 언론과 인터뷰에서 당 혁신이 아직도 부족하다 이야기를 했네요. 총선 기획단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금태섭 의원이 보는 당 지도부 아직도 부족하다 말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국민들은 아마 금태섭 의원이 부족하다고 느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금태섭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자기 의견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초선이잖아요. 예. 초선 때 저렇게 못하면 재선 되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자꾸 중진 용태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국회라는 게 초선은 그만두기가 쉽습니다. 아직 그런 초선으로서 뭘 누리는지 모르고 일만 해요. 재선이 되면 용퇴하는 게 더 어렵고 3선이 더 어렵고 4선 되면 더 어렵거든요. 그리고 5선쯤 되면 몸에 체질화돼 버려서 정말 힘든 일이니까 중진이 용퇴하면 진짜 국민들께서 박수 쳐주셔야 되니까 이해찬 대표가 7선이세요. 그런데 던지고 나온 거는 평가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민주당이 진짜 노련하게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읽고 잘했다고 보는 게 이번에 그 총선 기획단 보면 황희두 씨가 27살이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고요.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이 들어갔어요. 예. 정청래 의원 사실 공갈 발언으로 총선에서 컷오프 됐는데 20대 국회 보면 그거는 뭐 망언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문매를 맞았거든요. 그다음에 금태섭 의원의 경우는 사실 껌껌이 그 민주당을 비난하는 이런 분을 총선 기획단에 넣어서 그 소리도 듣겠다. 그래서 통합과 청년과 게다가 여성이 40%가 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여성을 넣어서 혁신 선대 그 총선 기획단을 구성했는데 이제는 금태섭 의원은 그 안에서 자기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마도 금태섭 의원은 저렇게 밖에서 자꾸 그러니까 총선 기획단의 단장도 있는데 총선 기획단에 들어간 위원이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걸 밖에서 저렇게 얘기하면 아마도 득보단 실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 오늘 예결위 출석사 국회를 일단 왔다고 하네요. 예결위 전체회의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할지 좀 보겠습니다. 사과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의 세명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